네, 안녕하십니까. 정곰입니다. 네, 오늘로써 이제 무려 미국에서 네 번째 라이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죠. 다행히 어저께는 좀 그렇게 많이 늦게 자지를 않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 아침 늦잠을 좀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그러니까 한국 시간 오전 11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금요일 날, 네, 요 시간에 한번 라이브를 시작해 봤습니다. 여건이 되면 이제 내일도 라이브를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아이가 집에 있고 가족들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의 생방송은 아마 요 시간대에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에드워드 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생활 지난주도 나름 괜찮게 나쁘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은 어떠셨나요?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 오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이고 이게 아닌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말이 How you doing? 이라고 물어봅니다. 네, How you doing? 네,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처음 보는 애들인데 왜 이런 말을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부담스럽게 라는 생각도 일면 드는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정감 있는 그러한 내 라이브 챗이 왜 안 켜지지? How about chat? 오케이. 그래요. 돌아가. 라이브 챗이라고 이렇게 하면 돌아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봐야 되겠다. 뭔가 좀 문제가 있네요. 웹페이지에. 자, 얘네들 왜 생판 처음 보는 남한테 이렇게 How you doing? 이라고 물어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억 오히려 한국은 자주 봐서 알 것 같은데도 점원이랑 할 말이 딱히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딱히 모르겠어. How you doing? It's good day. 근데 이제 영어 회화에서 권장하는 얘기는 How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It's fine, it's good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물어봐 주는 게 인지상정이래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보면 It's fine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나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영어 배울 때 첫인사 이렇게 배우잖아요. Hi, how are you doing?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우기는 이렇게 하잖아.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또 자주 쓰는 말은 또 아니래. 그래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맞아. 안부 물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정권님 애틀란타는 지난번에 추위는 없었나요? 네, 추위는 그렇게 딱히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졌던 그 텍사스에 한파가 몰려온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때에 좀 춥긴 했었는데 뭐 한국만큼 춥거나 뭐 그 텍사스만큼 뭐 엄청 막 냉해가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애틀란타는 안전했어요. 지금도 안전하고요. 그리고 평화롭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습니다. 이 날씨는 미친 날씨 같아요. 정말 날이 갈수록 날이 좋아지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스무스하고 좋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How are you doing? 네, 잘 지내셨나요? I'm fine, thank you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잘 지냈고요. I'm fine, thank you라고 하면 안 되는데. It's pretty well. 뭐 nothing better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 nothing better가 아닌가?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좀 하루가 좀 고됐던 날은 it's worst day, it's so tired.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는 할만하신가요? 네,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할만하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좀 살짝 현타가 오긴 했는데 어쨌든 노선을 좀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IT를 할 거면 IT를 하고, 네, 브이로그를 할 거면 브이로그를 하고, 뭐 둘 중에 하나만 좀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가 노선 변경이 조금 어렵네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또 IT 관련된 리뷰들을 종종 올릴 때 또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는 것, 많이 안 보시는 걸로 봐서 물론 이제 인기 있는 제품을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안 들어오시는 걸로 봐서는 조금은 노선을 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추억님, 네, 치읓억님, 네.
그렇죠. 노선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느껴져요.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 좀 폭망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정확히 저에 대한 캐릭터가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것들을 한다고 하는 건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신제품 리뷰로 돌아와서 느낀 게 그런 점이긴 했어요. 그렇군요. 추억님도 리뷰를 하시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 좀 아이디 처음 뵙는 분이시라서 그냥 추억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치읓억님, 네, 억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그래서 좀 노선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노선 정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꾸 시선이 이렇게 흩어져가는 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자,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내 모습을 볼 때도 정면을 보게 되니까 좋네요. 아니요, 들어와서 네, 그래요. 그렇군요. 신제품 리뷰로 돌아와서, 들어와서. 그렇죠. 신제품 리뷰로 제 채널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똑같이 또 신제품 리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미국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현실 상황, 현재 상황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놓치고 가는 것이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또 일면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해 볼까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두 개 채널 운영은 정말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야 이거를 계속 하다가 내가 말라 죽던지 미국에서 진짜 유튜브만 만들다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두 개의 채널 리뷰, 두 개의 채널 운영은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좀 접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의 채널로 옮겨오다 보니까 채널의 정체성이 좋아지지 않아서 그리고 지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유튜브를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들어가는 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브이로그나 현실 상황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영화 리뷰라던가 또 생활 친숙형 컨텐츠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시고 들어와 주시고 머물러 주시는 게 확인이 됐어요. 사실 뭐 물론 이제 IT 리뷰를 좀 그렇게 썩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최근에 영상들을 다각적으로 업로드를 해보면서 느껴지는 점은 IT 리뷰 같은 것도 이제 미국 생활에서 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 연출을 해서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에드워드 채님 코로나 백신 접종하셨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백신을 제가 만약에 접종을 했으면 100% 콘텐츠로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미국에서도 고위험군들 먼저 접종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두 달 반 정도 지내본 결과로는 세니타이저 그러니까 손소독제와 마스크만 좀 깔끔하게 잘 써도 웬만큼은 좀 예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방탕하게 한국에서에 비하면 굉장히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편이에요. 여기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코로나에 걸렸어도 한 세 번은 걸렸겠다 싶은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코로나에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딱히 백신을 지금 이 위험한 백신 상태가, 위험한 시국에 이걸 굳이 맞는 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고위험군들 먼저 접종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다 보니까 딱히 제가 먼저 맞을 만한 그러한 기회는 찾아오진 않았고 딱히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접종 비용이 꽤 돈이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알아봤으면 이게 접종 비용이 얼마다 또 언제 할 거다 뭐 이렇게 할 텐데 미국에서도 한 달 전에 그 상황 추이를 좀 본 결과 접종 받는 거가 좀 백신이 모자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게다가 불안정하고 단기간 내에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작용을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맞는다고 하는 건 그다지 썩 좋은 어떤 그러한 추세? 어떤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냥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백신의 부작용이 무서워서 안 맞는다라는 부분도 물론 맞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이 그 불안정한 상태의 백신을 맞느니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서 더 온전한 형태의 백신을 맞는다던가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추세를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폰을 어디다 놔야 진동 소리가 안 들릴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느라고 백신을 좀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눌 내용으로 조금 돌아와서 보면 요즘 이제 애플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컨퍼런스 자체를 미국 내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 사람들 불러다 모아놓고 이렇게 뽕짝뽕짝 해가지고 야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공개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컨퍼런스를 조금 더 내는데 또 수월한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애플에서도 동영상 하나를 냈었는데 그 동영상의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는 이렇게 물론 시트콤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내긴 했는데 팬데믹 시대에 애플을 기반으로 회사에서 일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어떤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애플 디바이스를 통한 회사 내 협업에 대한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그 실예를 시트콤 형식으로 그 주인공들 일반인 그냥 연기자인 것 같은데 일반인에 가까운 연기자들인 것 같은데 유명한 배우는 안 보였어요. 어쨌든 뭐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걔네들 홈페이지에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제 팬데믹 시대에도 이제 애플 디바이스가 굉장히 이제 온라인상으로 연결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를 시트콤 형식으로 재밌게 만든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플이 이렇게까지도 자기네 어떤 디바이스들을 기반으로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이 그 IT 관련 기업 직종들은 이러한 팬데믹 시대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코딩을 할 수 있고 물론 어렵긴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코딩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 딜레이가 될 만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딜레이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최종적으로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3월, 6월, 9월 달에 이러한 어떤 애플의 신제품들이 공개가 되기가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도 아무래도 잠수함 업데이트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컨퍼런스를 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이 뭔가 이제 그 컨퍼런스를 하지 않더라도 제품 공개는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오픈달 그러니까 공개가 될 만한 예상되는 제품군들을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월에 신제품을 낼지 안 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제품을 낼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낼지 안 낼지에 대한 여부부터 방금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드리자면 얘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분기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잠수함 패치를 하듯이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 올해는 어떻게 보면 애플한테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면 작년에 2020년에 애플 실리콘이 출범을 했고 애플 실리콘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반이 쌓여진 애플 실리콘을 통해서 공개된 M1 칩의 성능이 넘사벽까지는 넘사벽에 가까운데도 넘사벽에 가까우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뭔가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당연히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애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데 당연히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 3월 달에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에 출시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디바이스로 M1X 칩이 출시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뒤에 붙는 X 넘버링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 M1 칩 그러니까 예전의 A 칩 시리즈에 주로 붙여졌던 그 버전이에요. 이게 원래는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 원래 이제 A 시리즈 칩으로 탑재가 되고 그 다음 버전 S 계열로 넘어간다든지 뭐 아니면 그 이후에 아이패드 계열로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11 칩이 발매가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11 칩이 발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 넘버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A11 칩이 발매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A12 칩이 발매가 돼서 아이폰에 탑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제 수많은 수량과 수요를 파악하고 또 공정 라인이 있다 보니까 A11 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던 상황이고 재고가 남았어. 근데 얘네들이 성능이 또 나쁘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아이패드라던가 또 기타 다른 기기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하면서 그냥 이식하면은 이게 또 성능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11 칩에서 개선된 버전을 A11X 칩이라고 해서 그거를 개량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아이패드라던가 뭐 이런 어떤 기타 다른 디바이스에다가 이식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제품 출시 패턴을 내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제 A13 칩이나 A14 칩에 적용이 돼서 A12X 칩, A12 뭐 뒤에 넘버링이 알파벳이 더 붙는 그러한 넘버링 칩이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제품에 탑재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존 제품들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능을 펌핑업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A12 칩, A13 칩에 비견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A12 칩에서 디벨롭된 것을 A12X 칩에 탑재를 해서 A12X 칩으로 개량을 해서 다른 제품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해왔었던 패턴을 보여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 실리콘의 애플 실리콘의 워크플로우 진행 방식 자체도 M1 칩이 이미 나왔고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던가 보완책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M2 칩까지 만들기에는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판올림이 좀 과하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작년에 출시했는데 1년 만에 M2 칩을 낸다고 하는 건 사실은 너무 모험적인 시도인데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M1X 칩으로 개량해서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 평가가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제 M1X 칩의 단점은 극명합니다. 추가 디스플레이 디바이스가 탑재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과 추가 디스플레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익스터널 모니터를 연결하는 게 단 한 대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또 두 개의 듀얼 모니터를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기본적인 성능은 좋아졌지만 확장성이라던가 호환성, 범용성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의 수정을 거친 버전, 그리고 그래픽이라던가 CPU 코어의 개수를 좀 더 늘린다던가 성능을 좀 더 펌핑업한, 조금 더 버전업 시킨 M1X 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저 같은 이제 M1 칩을 구매한 사람들은 다소 좀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M1X 칩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서 나아져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에 1년 만에 M1 칩을 개량해서 M2 칩으로 내놓기는 어려워도 한 1년 반 정도, 한 1년 정도가 됐죠. 이제 3월 정도가 됐으니까. 이 정도 기간 안에 낼 수 있을 만한 디바이스라고 하면 M1X 칩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중반이나 하반기까지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작년에도 A가 아니라 M1 칩 자체가 이렇게 새로 개발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애플 16인치에도 적용이 됐어야 됐고 더 고성능 디바이스를 또 병행해서 내놓는 것이 애플한테는 더 이득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지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득이었을 수 있지만 애플은 과감하게 이 부분을 조금 참았습니다. 좀 참고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내놓기로 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맥북 16인치를 구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맥북 16인치에 대한 구매가 출시가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올해에 이제 그 M1 칩이 탑재된 M1 계열 칩이 탑재된 16인치 맥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 점쳐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맥에어, 그러니까 맥에어가 아니지, 맥미니 프로 버전이 이제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슬슬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막 소리 질러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좀 목이 금방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마실 것 좀 갖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갑자기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진짜 갑자기 막 혈당 떨어지는 느낌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네요. 네, how is going? How you do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연계돼서 이제 애플에 대한 이야기, 애플이 과연 3월에 뭔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오레오 가지고 왔습니다. 오레오. 미국은 오레오의 동네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중간에 크림이 잔뜩 들어가 있는 오레오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당이 좀 떨어져가지고 배고파 갑자기 허기가 확 느껴지잖아. 그래서 요즘 먹으면서 하려고. 음, 음, 음. 이번에 휴대폰 아이폰으로 가시려고요. 음, 라이브 한 번에 쭉 잘 뽑아내시네요. 원래 잘 알고 있는 데서는 이렇게 말을 잘합니다. 이게 방구석 여포라고.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뭐 청산유수지 뭐. 라이브만 4년째 하고 있는. 음, 갑자기 급격하게 당이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좀 먹고 할게요. 어우, 갑자기 목이 훅 가네. 이게 갑자기 텐션을 막 높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인가 봐. 어, 원래 이 오레오 과자를 한국에서도 그렇게 쏙 좋아하진 않았는데 미국에서 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크림 있잖아요. 이게 진짜 맛있어. 미국 거가. 너무 근데 너무 달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이진성님 근데 좀 걱정이 되네요. 아이폰을 갤럭시 8년 쓰시다가 아이폰 가시면 진짜 힘드실 거예요. 정말 쌍욕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정말 쌍욕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아내한테 아이폰을 추천해주고 정말 쌍욕을 먹었는데 진짜 한번 정말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진짜로. 근데 뭐 갤럭시처럼 갤럭시 투고처럼 애플이 그렇게 뭐 빌려다 주고 잠시 한번 뭐 시범적으로 써보고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미리 써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추천을 드리자면 주변에 쓰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오랫동안 한번 만져보세요. 자기가 가장 편하게 썼던, 가장 자주 쓰고 편하게 썼던 기능들이 정말 잘 내가 어색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문자 쓰는 거, 그리고 앱 다운로드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챙겨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주로 쓰는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도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네,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정말 잘 썼던 앱인데 이게 애플로 넘어가면서 없네? 야, 이거, 야, 이 앱도 없어?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게 사실 휴대폰이라고는 하지만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그 앱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비중이 커요, 사람들이. 내가 그냥 기본 앱,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환경 자체만 쓰는 사람 경우보다도 이 휴대폰 안에서 지원해주는 수많은 앱들을 쓰는 경우가, 그걸 쓰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단순히 문자만 생각해도 우리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물론 이제 안드로이드에도 카카오톡이 있고, 애플에도 카카오톡이 있지만, 그 카카오톡을 쓰는 데에 있어서 좀 약간 차이점도 있고요. 또 불편한 점도 있고요. 호환성도 있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산재하고 있어요. 특히나 가장 큰 거는 개방성에 대한 문제인데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쓸 때는 사실 이제 그 C 타입을
C타입을 꼽아서 컴퓨터에 연결했을 때 그 데이터의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근데 애플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을 좀 느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네. 오리오 종류별 먹방 그거 하고 싶지만 네, 지금 살찝니다. 안 돼요. 지금도 이 상태예요. 근데 이제 화면상이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턱살 딱 안 보이겠다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아이폰 프로랑 그냥 아이폰이랑 별로 차이 없죠. 어, 카메라와 디스플레이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내가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성능에 좀 예민한 편이다. 그럼 프로로 가시는 편이 좋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뭐 영상 보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쓴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뭐 아이폰으로 가셔도 크게 관계 없습니다. 사실 그 아이폰 일반 아이폰 같은 경우도 카메라 성능이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프로에 비해서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카메라 성능이 좀 중요한 편이라서 아이폰 프로 맥스 쪽으로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큰 화면도 좋아하는 편이어서 프로 맥스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취향을 좀 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좀 이런 부분들 구매하실 때 한번 고려하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레오 하나만 더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음, 음, 음.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나요?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일주일도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어, 정말 이 당분이 쫙 올라옵니다. 자, 오케이. 당 충전 완료. 저희 어머니 이번에 아이폰 프로 맥스 해드렸는데 적응 잘하시네요. 라고 하시지만 사실 이제 어머니이시고 또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내가 쓰는 것만 써야지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써오던 패턴대로 하셔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실 경우에 그냥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대부분 저렇게 이제 적응을 잘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래도 잘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네요. 아이폰 충전기 볼만하니까 아이폰 충전기 불만하니까 충전기 빼고 아이폰 C 타입 외환서 불평하니까 충전 포트를 빼려 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휴대폰을 뺄 겁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문자 쓰는 것부터 통화하는 거 그리고 이 플랫폼을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각각 이제 부가적인 기능들까지 정말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좋고 빠르고 통화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모로 이제 그냥 연세 있으시고 그냥 쓰는 것만 쓰시던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이제 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적응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 더 안드로이드 쓰시던 분들은 아이폰으로 갈아타지 않기를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콘텐츠 하나둘씩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참조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뭐라 그러지? 그 웹페이지 또 이런 기사들은 이제 플랜 김님이라는 이제 블로거 분의 어떤 뭐라 그러지? 그 기반 루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 날에 이제 업로드가 된 포스트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찾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랜김님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키워드들과 이제 키워드들과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덧붙여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제 14인치, 16인치 실리콘 맥북 프로 모델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좀 전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4인치, 16인치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입대 3일, 아이구야, 입대 3일, 아이구야. 그런데 아이폰으로 바꾸신다 그러면 군대에 아이폰 가져갈 수 있나요, 요즘에? 뭐 요즘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네. 화이팅. 시간 빨리 지나갈 겁니다. 네. 화이팅. 네. 그, 어, 뭔 얘기하다 말했죠? 맥북 13인치, 16인치 얘기하다 말았죠? 사회복무원이라고 출퇴근이면 네,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지나갈 거예요. 네,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그래서 이제 6주 그거 있죠. 예, 집에서 네, 6주 훈련 기간 4주인가요? 4주로 줄었나요? 네, 훈련 기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쓰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뭐 어찌됐든 네, 14인치, 16인치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13인치 맥북이 나왔는데 14인치 맥북이 나온다는 루머가 있어요. 근데 14인치는 제가 봤을 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16인치 맥북이 조금 더 효용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맥북이 17인치 맥북을 낸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거대하고 광활하고 묵직한, 이걸 어디 들고 다닐 수 없을 것만 같이 생긴 그렇게 엄청난 어마무지한 크기의 맥북이었는데, 그 맥북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둔하고 그 범용성과 모빌리티가 너무 떨어졌어. 박스팅레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모빌리티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라인업을 유지해갈지 고민을 하다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술력이 발전하고 또 이런 어떤 좀 더 기술 집약적이고 모니터를 좀 더 키울 수 있고 배제를 줄일 수 있는 이러한 경계쯤에 와서는 이제 16인치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6인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은 더 넓어지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16인치로 화면 크기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기기 자체는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어떤 이런 디스플레이의 크기, 대각선 크기가 16인치 인 그런 어떤 맥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13인치 사이즈보다 3인치가 더 크다고 하면 훨씬 더 광활하고 답답함 없이 편집을 야외에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애플은 작년에 원래 동시에 라인업을 모두 다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원래 맞았습니다. 인텔 칩을 쓸 때는 그 안정적인 칩셋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얘네들이 13인치, 16인치를 동시에, 15인치도 동시에 그동안에 내왔었던 패턴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에 M1 칩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굉장히 테스트베드 기반에 두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한 번에 13인치, 그러니까 한 번에 13인치와 16인치를 동시에 내지 않고 이것을 제품군을 나눠서 먼저 13인치에 탑재를 해보고 그 성능을 테스트해보자 라는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13인치에 먼저 탑재를 한 뒤에 그 다음에 16인치로까지 이제 발전을 확장해서 출시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M1 칩의 좀 단점들이 속속들이 보였던 것이 보통 이제 주식을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중의 창을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여러모로 확장을 해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M1 칩, 13인치 칩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니터 확장이 하나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불편했단 말이에요. 화면도 좁지, 화면의 확장성도 떨어지지, 이걸 또 여러 개를 확장하려면 또 여러 가지 꼼수를 써야 되지, 가끔가다 확장해서 쓸 때 좀 에러도 좀 있지, 거기다가 이제 아무래도 M1 실리콘, 그러니까 모바일 칩 기반의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진행이 되는 면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코딩할 때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발견이 되어 왔었고, 실제로 코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M1 칩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용을 조금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M1 칩은 화면의 확장성도 개선을 했겠거니와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 코딩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견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제 M1 칩이 탑재된 13인치 맥북이 나왔을 때 이것은 테스트 버전이고 온전한 버전이 아니므로 이 다음 16인치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던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왔던 상황이에요. 얘네들이 갤럭시 폴드를 처음 출시할 때도 거의 좀 불안정한 기술이다 보니까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 디스플레이는 작고 펼쳤다 접었다 하는 부분은 이런 어떤 확장성이나 범용성이 떨어지게 이렇게 톡딱
딱 이런 느낌으로 돼서 반 접어놓고 노트북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 1세대 버전은 굉장히 좀 불안정한 버전으로 나올 것이므로 갤럭시 폴드 2를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돈을 내고 비싼 돈 내고 베타 테스트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해왔던 그러한 패턴의 모습을 애플도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갭 차이가 심하진 않아요. 삼성처럼 정말 야 이거 써도 괜찮은 거야 수준, 그리고 너무 문제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서 야 이거 정말 괜찮다라는 수준으로 그 갭 차이가 뻥 튀겨져서 나오는 그러한 모델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기존에 지금 M1 칩 자체도 굉장히 뛰어나고 M1 칩이 탑재된 13인치 맥북 자체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덜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성능 면에 있어서는 준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었어요. 최소한 저처럼 이렇게 영상 편집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기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북 16인치가 나오게 된다면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M1 맥북 13인치를 샀었던 사람들도 M1 X칩이 탑재된 14인치 16인치로 갈아타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쯤에서 한번 M1 X칩이 어떠한 형태로 발매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M1 X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업계에서 이제 최대 와트당 성능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M1 X 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 M1 X 칩이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 예상하는 프리딕션 하고 있는 이런 애플 칩 예상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이렇게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미지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잠깐만, 원래 영어로 좀 보려고 그랬는데 영어가 딸려가지고 자, 어찌됐든 M1X 칩은 여전히 M1 칩과 동일한 5나노미터 생산 공정에 기반한 3.2GHz 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M1X는 최대 메모리가 16인 16코어 GPU를 가질 수 있다. 16GB인 16코어 GPU를 가질 수가 있고 128이 아닌 256개의 실행 장치를 특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스레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M1에 이제 128 스레드, 256 스레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조금 더 번역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대신 세 개의 디스플레이를 구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좀 더 확장성 있는 디스플레이의 구동이 가능할 것,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15W M1 대신 35W의 높은 전력 소비량을 갖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6코어가 맞나? 이거 지금 8코어인데 8코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16코어까지 그리고 32코어 그래픽 처리 기능을 갖춘 독점 칩을 개발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리고 램도 프로인데 16기가는 좀 과하다, 그래서 32기가까지 탑재가 가능하도록,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도록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이렇게 이제 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무래도 정말 더 많은 부분 개량이 돼서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태훈님 반갑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오면 같이 갈아탈 거임. 화면 너무 작음. 네, 맞아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이거를 갖고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뭔가 작업을 하기엔, 영상 편집을 하기엔 화면도 너무 작고 이 답답한 느낌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비단 영상 편집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그래픽 디자인을 한다거나 뭔가 웹툰을 그린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향 작업을 할 때도 답답한 부분에 속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가 디스플레이를 판매하는 업체들도 꽤나 덜어 있습니다. 포터블 추가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인터넷도 더 좋은 걸로 좀 갈아타야 될까봐 이거 좀 서비스를 좀 바꿀 건데, 외지에 나와서 버퍼가 심하네요. 아니에요. 지금 제 여기 지금 인터넷 회선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상황인데 좀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이 집 인터넷 좀 불안정해요. 좀 답답합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뭐 여튼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맥북 14인치, 15인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M1X 칩은 M1 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개선된 버전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인 성능 자체가 아주 뛰어나게 막 엄청나게 점프업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매번 얘네들이 중간 버전의 그걸 낼 때 대부분 그 성능 상승 폭이 20%에서 30% 정도로 봤었어요. 그리고 A 시리즈 칩이 뭐 예를 들면 뭐 12 버전에서 13 버전으로 뛰었다, 13에서 14 버전으로 뛰었다고 하면 보통 한 60에서 50% 정도, 50에서 6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넘버링이 바뀌지 않고 뒤에 추가 레터가 붙는 그러한 상황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거의 한 20-30%의 증가 추세, 그리고 넘버링 자체가 변할 경우에는 5-60%, 그리고 뭐 어떤 때는 지들이 말하기로는 몇 배 이상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체감상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었고 뭐 요 정도 선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 또 하드웨어의 확장성을 더 추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성능 향상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지금 이미 좋은 M1 칩에 더 많은 무언가가 덧붙여져서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올해에는 M2 칩까지는 애매할 것 같고 M1X 칩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컴퓨터라던가 하드웨어 쪽에 많이 장착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6인치의 맥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배터리의 어떤 확장성이 더 용이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맥북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게요. 맥북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전원 장치의 그 용량이 왜 안 나오냐? 저장 장치 전원 충전 배터리 용량이 여기도 표시가 안 되네. 이런 젠장. 뭐 어쨌든 거기 이제 뭐 이렇게 나무위키 같은데 좀 찾아봐야 될 판인데 잠깐만요. 이 정보를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M1, MAC, 뷰북, 맥, BOK 이 나무위키가 좀 뻘소리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맥북 프로 요런 어떤 스펙시피케이션은 얼추 뭐 잘 나오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이 정보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M1 맥북 배터리 용량이 어떻게 되지? 요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거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뭔가 새로운 팩트가 이제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좀 그러네요. 스타링크 가입하시고 리뷰 보고, 네, 그 스타링크도 안 그래도 그 일론 머스크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뭘 주제로 얘기할까 하다가, 아니야? 미안합니다. 스페이스X 스타링크. 맞죠, 이거? 음. 근데 뭐 아직은 뭐, 저기니까. 40배 빠른 인터넷 월 10만원대. 뭐 빠르던 느리던 한번 뭐 그거는 경험해 봐야 되겠죠. 뭐 어찌됐든 하던 얘기로 좀 돌아오자면 그렇게 해서 출시가 될 거고 M1 칩이 이제 올해에 거의 스타 격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되고는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개되는 제품들을 한번 추세를 좀 보고 3월에 컨퍼런스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리뷰 영상 탑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에어팟 프로 2세대가 나올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에어팟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아이폰 SE 3세대도 좀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소몰소몰 좀 나오곤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년 정도 출시한 지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 자체도 뭔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슬슬 나오곤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에어팟이 이제 이후 버전이 나오기까지 거의 한 3, 4년 정도가 걸렸던 것을 감안해 보면 이 다음 세대를 낼 만큼 뭔가 기술적인 측면의 진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여기에서는 맥 오카타라라는 사람이 이제 유출한 정보에 의하면 이제 에어팟 프로 2세대에 대한 정보가 지금 유출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어떤 사이즈라던가 스펙시피케이션이 조금 공개가 된 느낌이기는 해요. 그런데 야 이거 그렇게 썩 믿을 만한 정보가 맞는가라는 부분은 일단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에어팟 프로 다음 세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이진성님, 정보님 뒤에 문어가 추가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저 녀석은 네 이제 그 문어입니다. 말 그대로 오징어. 문어라니요. 오징어야. 오징어가 추가가 됐죠. 네. 네, 어디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새로운 케이블 특허 신청을 했다. 에어팟 프로 출시하고 몇 년 지났나요? 제가 봤을 때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더 됐나? 에어팟 프로 출시가 언제였냐면 2019년 10월 29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2년, 만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더 특별한 뭔가를 제공할 만큼 기술적 진보가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오징어 점검 네, 죄송합니다. 네. 오징어, 오징어. 네, 죄송합니다. 네. 여튼 자 그래서 저는 에어팟 프로에 대한 출시를 조금 회의적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좀 이번 올 3월 4월에 공개가 될 유력한 기기 중에 에어태그 정도는 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에어태그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시 형태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과 나이키의 협작으로 만들어진 그 나이키 태그 뭐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거 이제 애플 워치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운동량을 측정해주는 일종의 서브 디바이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하고 충전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내장 배터리로만 굴러가는 그러한 제품이었고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얘와 마찬가지로 연동을 해서 나이키에서 이 기기가 탑재될 수 있는 운동화를 출시를 했었죠. 그 안에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어서 이 애플에서 나온 그 센서, 이 칩을 그 운동화 안에다 심어놓고 달리면 이게 이제 달리는 것들에 대한 운동량을 측정을 해서 휴대폰과 연동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앱, 그러니까 운동 관리를 해주는 그런 디바이스로 나왔던 게 있었어요.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애플 나이키 태그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남겨진 그런 잔여 기술들을 뭐 블루투스 기술이라던가 초저전력 블루투스 기술 같은 것들을 탑재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얘도 물론 충전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러한 뭔가 태그 뭐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나오긴 나온대요. 이 에어태그라는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자주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키라던가 뭔가 강아지라던가 아니면 잃어버리는 물건은 아니죠. 강아지는 이제 집 나가버리면 이제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자전거라던가 강아지라던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잃어버릴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러한 것들에 일시적으로 붙여놔서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걸 산다면 가장 먼저 붙여놓을 만한 것은 바로 리모컨이 되겠죠. 그놈의 리모컨 왜 이렇게 자꾸 도망을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도망을 다닙니다. 뭐 껐듯하면 없어져. 그러니까 나는 요 놈을 사가지고 가격이 저렴하다면 한 개당 20달러 정도 내외 정도로 나온다면 구매할 용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으면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살짝 들기는 했습니다. 특히나 가방 같은 거 어디다 두고 잊어버렸을 때 그런 것들을 찾으러 가기 좀 수월하겠죠. 이런 것들 가방 같은 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내 모든 것들에 대한 생활 편의품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갑도 그렇고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이 에어태그를 넣어놓으면 상당히 많이 좀 긍정적인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조금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루머가 한 2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거 출시된다 된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야 이거 애플에서 만들 만한 제품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너무 잡다구리한 제품이고 사이드 디시 같은 제품이라서 이것이 나왔을 때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라고는 하겠지만 의외로 이런 틈새 시장을 잘 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 내용을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서드 파티 업체들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수 제품들을 뭐 액세서리 이렇게 키링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갤럭시 액티브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정검님 오랜만이에요. 네,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어팟 프로 신기술 쿨타임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쿨타임은 내년이나 내후년쯤까지 내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치로 충분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검님 한국 오실 때 메로나 사오라고요? 네. 이번에 S21산이 삼성 스마트 태그 주던데 애플은 당연히 있는 줄. 네, 애플은 원래 없었어요. 네, 스마트 태그 또 충전도 해야 되고 번거롭게 생각되면 사실 애플은 채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태그 같은 경우가 특히나 좀 그래요. 근데 뭐 어찌됐든 낸다고 하니까 나오면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 좀 AR 증강현실 장비도 만들곤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애플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플 글래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VR 헤드셋 이런 것도 애플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애플이 그것까지 만들진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지들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AR 증강현실 즐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적인 제품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안경 사이즈로 나온다. 아이폰 두께만큼 이게 나온다. 뭐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요즘 오큘러스 리프트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두껍고 둔탁하고 무겁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쓰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거 VR 기기 갖고 게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요. 근데 멀미도 심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사놓고 한두 번 쓰고 많은 그런 제품들이 맞아요. 거의 50만 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진짜 일부 매니아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비트 매니아가 아니라 그 뭐야 세이버 비트 세이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워낙 게임이 재밌으니까 자주 하고 뭐 운동삼아서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이외의 경우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 과정에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기기다 보니까 멀미가 좀 심해요. 안 그래도 그냥 휴대폰 그러니까 이 FPS 게임만 해도 멀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까지 쓰고 하면 토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야 요거는 좀 애매하다. 이런 좀 리스크가 심한 제품을 거기다 심지어 어떤 기존 시장에 뭔가 잘 많이 퍼져 있었던 그게 아니라 그리고 미래성 장래성도 좀 애매한 이 녀석. 그러니까 제작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걸 쓰는 사람도 많이 없는 이 분야의 애플이 과연 이게 뛰어들까, 이게 과연 미래의 먹거리일까라고 의심이 되는 이 분야의 이 애플이 뛰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좀 지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 거 좀 루머 정리를 해보고 있고요. 헤드셋 예상 가격 상상 초월이던데 그렇죠. 애플이 늘 그렇죠 뭐. 애플은 그냥 상상 초월입니다. 헤드셋 가격 나온 거 봐요. 미쳤지. 그쵸. 근데 이제 그 VR 헤드셋까지 나온다. 미쳤죠, 미쳤지. 그럼 애플카는 애플다운 것 같나요? 애플카는 솔직히 미래의 먹거리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애플카는 자동차,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동차,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애플이 반드시 개발해야 할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운전을 해보잖아요. 이거 인공지능, 이거 이제 자율주행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미국입니다. 한 번 이동할 때 5시간, 7시간은 기본이고요. 한두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이게 은근히 귀찮습니다. 그냥 옆 동네 1시간 정도 걸린다 하면 그냥 옆 동네야 가까운 곳이니까 대충 닥치고 운전하고 갔다 오면 되라고 하지만 이거 진짜 자율주행차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 사람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너무 힘들어요. 7시간, 8시간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봐봐요.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 쳐. 미국 본토 내에서 미국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땅덩이도 넓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행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비행기 값이 아무리 싸더라도 온 가족 세 가족이 가게 되면 왔다 갔다 기본 100만 원은 깨집니다. 비행기 값이요. 뭐 싸게 잡아서 뭐 50만 원 깨진다고 쳐. 그럼 일단 가가지고 현장에서 렌트카를 합니다. 렌트카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 하죠. 이제 그 비용을 내고 호텔에서 또 묵습니다. 그럼 이제 뭐 호텔에서 묵는 건 그렇다 치고 교통비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일주일 뭐 특정 지역에서 뭐 지금 여기 동부니까 서부로 날아가서 뭐 체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동부까지의 비행기 값은 뭐 거의 한 왕복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가족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갔어. 그래서 막 그렇게 노는데 이제 차가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거기서 렌트카를 해. 렌트카를 하면 하루에 최소 5만 원을 빌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주일을 논다고 생각하면 57에 30에 35만 원이 그냥 깨집니다. 거기다가 뭐 호텔비 이것저것 나가게 되면 왕복 비행기 값에 150만 원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500마일마다 한 번씩 이게 500마일마다 이렇게 주유를 하게 되죠. 온 가족이 자동차를 끌고 한 번 갔다가 동부에서 서부로 대륙횡단을 쭉 했어. 거기서 또 쭉 돌아와. 이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보 자동차 이거 기름값이라고 해봐야 만땅 넣어봐야 30달러인데 30달러야 만땅 넣어봐야. 그러니까 뭐 요즘은 조금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뭐 35달러 정도 나옵니다. 35달러면 우리나라 또 한국 돈으로 대충 4만 원 수준이에요. 4만 원 수준인데 이거를 뭐 500마일마다 한 번씩 집어넣는다고 쳐도 저도 이제 700마일 갈 때 플로리다에서 이쪽 주로 넘어올 때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 주유하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700마일 좀 한 번 반 정도. 그러니까 700마일 이동하는 데에 드는 돈이 대충 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미국 본토 대륙을 전부 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대충 한 3,000마일 정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 지금 기억에는 그 정도 드는 것 같은데 3,000마일을 간다고 쳤을 때 기름값 비용이 50만 원이 잘 안 들 거란 말이야. 왕복을 한다 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 긴 장거리 여행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미국에서는 너도 나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기계화 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불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대중화되고 가격이 싸게 나온다. 난 분명히 살 것 같아요. 이젠 자동차가 기계장치보다는 이제 전자기계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과연 애플 인공지능이 한국 운전 스타일 학습할 수 있을지. 근데 이게 한국 운전 스타일을 학습할 필요가 없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공지능 자동차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각 자동차들이 인공지능으로서 서로를 인식하고 이런 어떤 하모니와 이런 어떤 균형을 맞춰가면서 주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고율도 줄어들 수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려면 도로를 이제 일반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통제를 좀 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 앞에 있는 전방 센서가 앞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치거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좀 위태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겠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자율주행 가능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도로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사회적 제반 제도는 정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택하고 그것을 타고 다니는데 이것이 부산 시내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수 없어. 고속도로에서만 탈 수 있어. 그러면 사실 부산에서의 어떤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매율도 떨어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객의 방문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억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도로 정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상용화되고 주행이 가능해지도록 어떻게 보면 이 사회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도로가 복잡해지면 도로를 정비하는 방법이 있고 센서들을 좀 많이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센서를 설치하는 게 좀 더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이거를 뭐 정말 자율주행 자동차들에 맞춰서 깎고 닫고 다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도로의 그런 어떤 차선에다가 센서 그러니까 의외의 그냥 패턴이 그러니까 뭔가 불특정한 패턴이 발생하는 그러한 지역에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이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차라리 센서를 박아두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택시 때문에 안 되면 깜빡이면서 가속하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센서들이 많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겠죠. 네, 계속해서 이제 뭐 애플카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끝났고요.
자, 이제 2013년도 4월 달에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2021년도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이건 3월에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닌데, 아이폰 13 프로 모델에 장착될 120Hz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LTPO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120Hz 승률의 프로모션 기술을 탑재한다는 루머가 나타나고는 있는 중이에요. LTPO가 뭐냐면 로우 템퍼러처 폴리 크리스탈라인 옥사이드라는 이름이에요. 저온 다결정 실리콘 산화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기술이 있답니다. 이제 OLED 시대가 점점 져가고 있죠. 뭐 나노 LED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어떤 버닝이라던가 손상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디스플레이가 손상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력들이 속속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120Hz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의 수명을 많이 깎아먹는다던가 전력을 많이 쓰게 된다라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변 주사율을 탑재한 디스플레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한 이지의 시스템상에서 LTPO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건 뭐 그런 종류의 어떠한 디스플레이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120Hz를 구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변 11Hz에서 뭐 120Hz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용감을 극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삼성은 2019년, 2020년부터 탑재해온 이 기술을 애플은 조금 더 개량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 탑재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LTPO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술이 이제 LTPO라는 이런 산화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아이폰 13에 탑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요 기술을 적용을 시작한 게 이제 애플워치 4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뭐, 네,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아이패드 9세대 출시에 대한 루머도 있습니다만, 아이패드는 너무 자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아이패드 업데이트의 스케줄을 좀 보면,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2020년 3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가 2세대, 뭐 2세대? 뭐 이상한데, 이거 어쨌든. 에어가 9월, 그냥 아이패드, 일반 아이패드도 9월에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출시가 쭉쭉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년마다 한 번씩 아이패드는 그 라인업을 세대를 좀 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에어도 있고 아이패드 미니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패드 프로도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번 연도에 아이패드를 업그레이드 했으면 내년에는 아이패드 에어, 6개월 뒤에는,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아이패드 프로, 6개월 뒤에는 뭐 아이패드 미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개를 돌아가면서 2년마다 한 번씩 라인업을 이제 세대를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걸로도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유력하게 3월 4월 달에 애플이 팝업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개를 할 걸로 예상되는 제품군은 바로 맥북 계열의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M1X 맥 미니 프로도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기존의 M1이 탑재된 맥 미니도 그대로 가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맥 미니 프로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고매 예측, 정고매 픽은 M1 X 칩이 탑재된 맥 미니와 맥 프로 13, 맥 프로 16인치가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살짝 하면서, 오늘의 생방송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는 건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렇고요. 뭐 이제 여러분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깔려서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임. 네, 맞아요. 그래서 정비가 안 될 겁니다.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나올까요? 네, 뭐 그거는 뭐 서드파티 업체들이 만들 수 있죠. 박재현님 반갑습니다. 아이폰 SE 3세대는 언제 나올까요? 아이폰 SE 3세대는 글쎄요, 올해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아이폰이 갤럭시 하드웨어급으로 나온다면 그 아이폰은 휴대폰 중 최고가 될까요? 하드웨어가 이제 CPU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CPU만 HB 탑재되고 그 이외의 주변 기기 그리고 편의성이라던가 기타 등등 좋은 점들이 이제 갤럭시에서부터 나온다면 최고의 휴대폰이 될까? 그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에는 모두 다 저마다의 하모니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애플은 자기 하드웨어에 맞는 주변 기기를 탑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배터리 효율성과 라이프 타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어울리지 않게 갤럭시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고성능 주변 기기들이 붙게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조루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정말 이렇게 되면 이 아이폰이 사용이 어려울 만큼 배터리 소모가 극심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고의 아이폰이라는 찬사 이전에 조루 배터리 그리고 최적화 불량 여러 가지 이슈를 달고 나오는 문제의 휴대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왜 애플은 이런 선진 기술을 아이폰에 더 많이 빠르게 탑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조금 더 먼저 이렇게 신기술을 보여주는 기업이 있으면 이런 기업들에서 나온 추가적인 신기술을 가지고 더 맞게 자기의 제품에 맞게 개량을 해서 휴대폰에 적용을 해서 더 쓸모있게 괜찮게 내주는 애플의 행보가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혼종이 될 경우에는 더 좋은 최고의 휴대폰이라기보단 말 그대로 혼종으로서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집니다. 이런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기업이 LG가 되겠죠. 신기술을 너무 따라가다 못해 너무 앞서갔고 그것이 최적화되지 못하고 겉돌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은 MC 무선 사업부의 축소를 야기했으며 그들의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였던 롤러블까지도 셧다운 시키게 만들어버리는 백지화 시켜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행보를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18년도쯤에 LG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아주 살짝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최소한 순수 기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생산 공정 라인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유수의 대기업들에게 그런 기술을 납품하는 정도의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카메라라던가 뭐 배터리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서 대기업들에게 납품하는 정도의 원천 기술 회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오늘 주로 이야기 나눈 이 내용은 뭐 LG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좀 살짝 패스하도록 하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A 시리즈 90만 원대에 90Hz 지원한다는데 아이폰도 곧 나오겠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살짝은 좀 맹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가 휴대폰에 A 시리즈가 완전 저가는 아니죠. 중저가에 포함이 되며 또 어떻게 보면 좀 고가 라인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녀석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그런 어떤 테크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선 그런 생각들 많이 이런 것들을 쓰고 싶어하는 얼리 어답터 분들 같은 경우야 신제품을 많이 쓰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고객들은 그냥 이제 A 시리즈나 뭐 기타 다른 이제 중저가 라인업 모델에서 휴대폰을 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90Hz를 탑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해봤습니다. 120Hz도 가변 주사율을 보여주면서 일부 앱에서는 60Hz로 구동하고 일부 앱에서는 120Hz로 구동하고 여러 가지 가변적인 형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90Hz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 뭐 기술력 탑재하는 게 의미가 있냐, 뭐 너무 회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아니면 도라고 120Hz를 확실하게 지원해서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대로 선사를 해주던가 고성능 AP 플러스 고성능의 주사율을 제대로 보여주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괜히 90Hz 잘못 탑재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이슈를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라인업으로 안정적인 생산 공정을 가져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30만 원대 90Hz 지원돼서 제대로 구동하고 가성비 갑 휴대폰이 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고 어떻게 보면 삼성의 그런 효자 휴대폰이 될 수도 있겠죠. 오징어 추락했어? 아이고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훈티브님 반갑습니다. 며칠 만에 다시 오셨네요. 네, 일주일 만에 다시 왔습니다. 한 6일 정도 만에 다시 왔죠. 오징어를 다시 복귀시켜 놓고 오겠습니다. 아유, 이제 슬슬 준비했네. 아이고야, 아이고, 다시 부탁해 녀석아.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미국 시간으로는 10시 6분입니다. 10시 6분이고요. 제가 이제 11시에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씻고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너 씻지도 않았냐?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 씻었어요. 네. 어떤 여성분이 떨어뜨리던데 아유 무섭게 왜 그래요? 귀신 있는 것 같잖아.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씻고 나가야 돼요. 이제 2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슬슬 정리를 하고 이제 나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또 방송 마무리할 때 되니까 이제 슬슬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 거의 뭐 제 방송에 그 거의 징크스입니다. 김영상님, 네, 형 오랜만이에요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디 기억을 잘 못하는데 혹시 이전에 바꾸셨던 아이디가 무엇인지,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아이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반갑게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죠. 이제 3분 후에 이제 방송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20분 정도는 씻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시 반에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정리를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애플은 3월, 4월에 새로운 신제품 공개를 할 것이다. 그 제품, 새롭게 공개되는 제품군 중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중 확정적으로 공개될 거는 M1X 칩이 탑재된 16인치 맥북 프로와 맥 미니 프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액세서리들이나 뭐 맥, 아이패드 뭐 이런 류의 제품들도 신제품들이 공개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제 생각으로는 거의 이제 한 맥북 프로로 거의 귀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오늘 이제 영상, 오늘 생방송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이 시간대쯤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금요일 밤 11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11시죠. 그리고 금요일 금요일 밤, 만약에 금요일 밤에 안 하면 토요일 날 밤 11시라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매주 또다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또 꾸준하게 좀 찾아와 주시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님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이렇게 건강하시고요. 추위와 코로나 조심하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꽃샘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진성님 훈련소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울 것 같네요. 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정말 다치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시청료 2,000원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만들도록 할게요.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저녁 보내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Stay safe and have a good week 라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Weekend, have a good weekend 이야기하더라고요. Stay safe 라는 말이 어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안전하세요, 뭐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곰빠 안녕. 땡큐. 감사합니다. End stream. 뿅.